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그를 돌보는 간병인,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사기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외로운 노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밤, 한적한 아파트 단지의 불빛 중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70대 후반의 최순자 할머니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몸은 마르고 작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답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 신혼여행 때의 사진, 그리고 남편의 회사 모습도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진 속 어디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순자 할머니와 남편은 자식 복이 없어 평생 둘이서만 살아왔거든요.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자식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상당한 재산과 부동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요. 남편은 생전에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했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것이에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할머니의 삶이 풍요롭다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할머니는 늘 적막함을 느꼈고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것이 할머니에겐 작은 위안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의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심각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혼자 살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지요. 아파트 복도에는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순자 할머니의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지선, 순자 할머니의 간병인이었답니다.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의 지선은 순자 할머니를 돌본 지 6개월 정도 되었고 간병인으로서는 드물게 할머니의 신뢰를 얻고 있었지요. 지선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순자 할머니의 식사와 약 복용, 병원 동행 등을 도맡아 하고 있었답니다. 지선은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이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지 7년 정도 되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간병인 일을 시작했답니다. 지선은 특히 노인 돌봄에 관심이 많았는데 북한에 남겨진 할머니가 생각나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선은 순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단순한 직업적 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선은 순자 할머니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집 안에는 낯선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거실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순자 할머니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답니다. 지선은 의아한 마음으로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실 소파에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지선이 다가가자 순자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지선을 보며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 정우라고 했어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지요. 지선은 당황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분명 자식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동안 할머니를 돌보면서 친척이나 방문객도 거의 없었고 할머니 스스로도 자식이 없어 외롭다고 여러 번 말했었기 때문이에요. 지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강정우라고 소개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했지요. 정우라는 남자는 30 후반쯤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와 깔끔하게 다듬어진 수염이 인상적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은 그가 상당히 여유로운 상태임을 짐작하게 했지요. 그는 우아한 말투로 이야기했고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도 다정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지선의 눈에는 그의 미소가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정우는 공손하게 지선에게 할머니께서 간병이니 참 잘해준다고 하셨다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을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긋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지선은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예의를 차리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곁에서 그녀의 표정을 살폈고 순자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우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이제 와서 사업한다고 하면서 지선에게 자신의 아들이 멋있지 않냐며 자랑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지요. 지선은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웠지만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뭐라 말을 하기 어려웠답니다.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것일까? 아니면 정말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정우는 지선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눈치챈 듯 조용히 자신이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대로 살게 되었고 어머니와는 연락을 자주 못했다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했지만 지선의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들, 특히 자식이 없어 외롭다던 그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지선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면서도 거실에서 나누는 할머니와 정우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우는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뉴욕에서 금융업에 종사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LA에서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이야기 속에 조금씩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지선은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할머니의 아들이라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또 왜 할머니는 그동안 아들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지선에게 정우가 이제 자주 놀러 온다고 하면서 반찬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말했어요. 정우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덧붙였지요. 할머니의 말에 지선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기억을 갖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우라는 남자가 할머니의 말에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쳤다는 점이었어요. 정우는 어머니 말씀이 맞다면서 자신이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지선은 할 말을 잃은 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어요. 정우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아들처럼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고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선은 정우가 사기꾼이라고 확신하면서도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 때문에 바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지선이 돌아가기 전 정우는 할머니에게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머니는 아쉬운 듯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정우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 지선은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 나섰어요. 지선은 복도에서 정우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질문을 했지요. 이전에 할머니가 자식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가 정말 아들인지 의아하다고 말했어요. 지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답니다.
정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 가끔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20년 넘게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때로는 자신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답니다. 지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우에게 혹시 할머니와의 사진이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물었지요. 아직은 할머니를 보호해야 하는 간병인으로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지선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올 때 증명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잘 돌봐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답니다. 지선은 그날 밤 내내 정우에 대해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는 것은 좋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지선은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정우가 올 것을 기대하며 김치찌개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지선은 할머니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정우에 대해 물었어요.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정우가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우가 미국 유학을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업차 해외에 나갔다고도 했지요. 그리고 정우의 나이도 한 번은 40이라고 했다가 다른 때는 35이라고 했답니다. 지선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의심이 커졌어요. 할머니의 기억이 흐려진 것인지 아니면 정우라는 사람이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게다가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아들의 학창 시절 좋아하는 음식, 특별한 추억 같은 것들이 없이 막연하게만 말씀하셨어요. 지선은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서랍장을 열어 가족 사진이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할머니와 남편의 사진은 많았지만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은 한 장도 없었지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자식이 있다면 아무리 오래 떨어져 살았다고 해도 사진 한 장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정우가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들고 왔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정우를 맞이했고 지선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정우는 선물 상자를 열어 할머니에게 비싼 화장품 세트를 보여주었고 할머니는 기뻐하며 고맙다고 했지요. 식사 시간 동안 정우는 할머니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지선에게도 친절했지요. 하지만 지선이 어제 물었던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선은 정우가 일부러 이야기를 피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선은 다시 정우에게 증명 서류를 가져왔는지 물었어요. 정우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깜빡 잊었다고 했지요. 그리고는 지선에게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했답니다. 지선은 무언가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할머니가 돌아오자 정우는 할머니에게 앞으로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할머니는 기뻐했지요. 정우는 지선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지선은 결심했어요. 정우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는 할머니의 집에서 본 사진첩을 다시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고인이 된 할아버지의 사진, 젊은 시절의 할머니 사진 등이 있었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지선은 다음 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치매 상담을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었지요. 담당 의사와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 최근에 나타난 정우라는 사람에 대해 상담했지요. 의사는 치매 환자들이 때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환상을 갖기도 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선이 설명한 상황은 단순한 환상과는 달랐어요. 실제로 누군가가 나타나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의사는 지선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했어요. 혼자 사는 부유한 노인들이
종종 사기꾼들의 표적이 된다고요.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은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요. 그리고 환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갑작스러운 충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어요. 지선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에게 정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학교를 다녔는지 등이요. 할머니는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말할수록 이야기가 더 혼란스러워졌답니다. 지선은 할머니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선은 의문을 풀기 위해 할머니의 서재에 있는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할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찾았는데 그 서류에는 자녀가 없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남편의 유언장 사본도 발견했는데 거기에도 순자 할머니가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답니다. 집에 돌아와 지선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강정우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지요. 그때 문득 할머니가 정우를 소개할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우가 사업을 한다고 했었죠. 지선은 강정우 사업가로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몇 개의 기사를 발견했답니다. 그 기사들에 따르면 강정우라는 이름의 사업가가 몇 년 전 투자 사기로 구속된 적이 있었지요. 피해액은 수십억에 달한다고 했어요. 지선은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해상도가 낮아 정확히 할머니 집에 온 정우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지선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할머니가 정우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섣불리 행동하기가 망설여졌지요. 지선은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정우는 또다시 할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고급 와인과 함께 서류 봉투도 가져왔지요. 정우는 지선에게 자신의 여권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확실히 정우가 순자 할머니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었답니다. 지선은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정우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선은 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지요. 식사 후 정우는 할머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미국에서 큰 사업 기회를 잡았는데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지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기쁘게 들으며 어떻게 도울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정우는 할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5억 원 정도만 투자해 준다면 6개월 안에 2배로 불려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했지요. 자신의 아들이 성공하는 걸 돕고 싶다고요. 지선은 이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사기꾼이었고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선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정우가 떠난 후 지선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들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성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고 말했지요. 지선은 더 이상 할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지선은 큰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은행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기 행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지선은 밤늦게까지 핸드폰으로 찍어둔 정우의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세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글자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고 공식 도장의 색상도 약간 달랐어요. 여권 또한 몇몇 부분이 자세히 보면 수정된 흔적이 있었지요. 지선은 이 서류들이 위조됐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할머니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지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이미 은행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까지 마친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답니다. 지선은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의 행복한 표정에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지선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잠시 시간이 괜찮은지 물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서 말을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들, 할머니가 자식이 없다고 여러 번 말했던 것,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자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듣지 않으려 했어요. 지선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표정을 찌푸렸지요. 할머니에게는 지선의 말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기억이 이제는 할머니에게 진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지선은 마지막 수단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투자 사기범 강정우의 기사를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지요. 기사 속 사진은 해상도가 낮았지만 분명히 할머니 집에 찾아온 그 남자와 닮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기사를 보고 잠시 멍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을 떨며 화를 냈답니다. 정우가 자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지선에게 더 이상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지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할머니를 상처 입혔다고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지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은행에 가야 한다고 서두르기만 했지요. 지선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선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지요. 경찰은 지선의 말을 듣고 할머니의 집으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려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지선은 최선을 다해 할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지선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정우가 오기 전에 변호사나 경찰과 상담해보자고요. 그리고 만약 정우가 정말 할머니의 아들이라면 그는 그 절차를 이해할 거라고 말했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선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아직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지선의 진심 어린 걱정에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마지못해 오늘은 은행에 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대신 정우가 오면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지요. 지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할머니에게 자세히 사정을 물었지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찰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점차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정우가 보여준 서류들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지선은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었지요. 경찰관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후 이것이 위조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그리고 강정우라는 이름의 사기범이 최근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노인들을 속인 사례가 있다고 했지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정우가 약속대로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경찰관 한 명은 현관 근처에 숨었고 다른 한 명은 할머니와 지선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경찰관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정우가 당황하며 무슨 일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정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의심이 교차했지요. 경찰관이 정우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정우에게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물었어요. 정우는 어제 보여준 서류들이 있다고 대답했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지요. 경찰관은 그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할머니에게 이 사람이 정말 아들인지 물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예전에 자녀가 없다고 주민센터에 신고했던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당황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 사람들이 이간질하려 한다며 어서 나가자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지만 현관 쪽에 숨어 있던 경찰관이 그 순간 나타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정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할머니를 향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손이 떨렸지요. 지선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경찰은 정우를 데리고 나갔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지선은 할머니 곁에서 묵묵히 위로해 주었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지선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정우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도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우가 자신의 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지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외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지 절실히 느꼈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는 실제로 강정우가 맞았고 최근 몇 달간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벌여온 전과자였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챘고 지금은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지요. 할머니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지선은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우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할머니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잘 먹지 않고 늘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지선은 걱정되어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는 할머니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요. 한 주가 지났어요.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했답니다. 지선은 할머니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선은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가까운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보자고요. 처음에 할머니는 거절했지만 지선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동의했지요. 복지센터는 활기찼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처음에 할머니는 불편해 보였지만 점차 주변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갔어요. 특히 할머니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수업의 주제는 가족이었는데 할머니는 한참 동안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지요. 수업이 끝날 무렵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지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아이의 모습을 그렸거든요. 선생님이 그림에 대해 물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항상 원했던 가족이라고,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아이. 그날 밤 할머니는 지선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사실 할머니와 남편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입양을 고려했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지면서 그 계획도 무산되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늘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우가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너무 행복했지요. 비록 그가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잠시나마 아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고 해요. 지선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답니다. 그래서 지선은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바로 복지센터의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이었지요.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노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활동이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해보기로 했지요. 몇 주 후 할머니는 10살 된 소녀 미라의 멘토가 되었어요. 미라는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학교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지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미라를 만나 공부를 도와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점차 할머니와 미라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미라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했고 할머니는 미라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쁨을 느꼈지요. 그것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었어요. 복지센터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할머니의 일상도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그림 수업, 멘토링 활동, 그리고 다른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할머니는 자신이 아직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6개월 후 할머니는 다시 웃는 얼굴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선은 여전히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할머니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라와 같은 아이들을 통해 자신이 원했던 가족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사기꾼 정우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고 정우는 오랜 시간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했지요. 할머니는 가끔 정우와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기억이 할머니를 아프게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할머니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요. 지선은 할머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외로움의 깊이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진실된 관계가 주는 행복에 대해서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지선과 할머니, 그리고 미라는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이 낳은 아이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할머니가 평생 찾아왔던 진정한 행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 주변의 외로운 노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외롭게 지내는 노인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